그들은 항상 침묵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나 역시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던 그 순간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어느 목요일 늦은 오후였다. 협력업체 규정 준수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 비서가 책상 위에 쪽지를 슬며시 올려놓았다. 민 대표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시회의실로요. 어떤 맥락도 제목도 없이 마치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호출하듯 CEO가 나를 부른 것이었다. 나는 긴장하지 않았다. 나는 대산 글로벌에서 22년을 근무했다. 2003년 이후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스템, 모든 인수합병, 그리고 급한 불을 껐던 모든 상황을 나는 꿰뚫고 있었다.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붕괴되어 바닥이 흔들릴 때도 임원들이 몸을 사리는 동안 상황실에 끝까지 남아 혼란을 수습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치 협상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테이블에 손을 얹은 민석훈 대표가 홀로 있었다. 그는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있어. 그가 입을 열었다. 이름은 최아라야. 전략통합팀에 합류할 거야. 자네가 그녀를 교육해줬으면 해. 의도적인 침묵이 잠시 흘렀다. 나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통합팀이요? 거긴 시니어 승진 코스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 잠재력이 있어. 예리하고 아주 직관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거라 생각하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다. 나는 최아라를 회사 창립 기념 연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등이 파인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우리 물류총괄 본부장, 즉 창고관리 책임자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말을 걸고 있었다. 경영학 배경도 없고 기술적 경험도 전무했지만 민 대표의 팔을 잡는 힘만큼은 아주 셌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대표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그녀를 교육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녀가 그 역할에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길고 무거웠다. 민 대표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펜을 한번 딱 소리나게 두드리더니 느리고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하면 됐네, 김 이사. 반론도 경고도 다른 어떤 말도 없었다. 나는 맥박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방을 나왔지만 내 직감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예산 업데이트를 승인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비밀번호 오류. 다시 시도했지만 거부되었다. IT팀에 전화를 걸었다. 응답이 없었다. 인사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자동 응답만 돌아왔다. 아침이 되면 내 사원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저녁이 되면 내가 구축을 도왔던 이 회사에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을 내가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보아하니 나 또한 자격이 없었다. 침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날 밤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후속 이메일이나 어떤 해명이라도 오기를 기다렸다. 어쩌면 실수였을지도 일시적인 잠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시스템이 무언가를 실수로 차단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보안 요원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곧바로 인사팀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만 말했다. 사원증 태그도 출입 권한도 눈맞춤도 없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 구두굽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렸다. 한때 이 영억 원 규모의 물류합병을 성사시키고 축배를 들었던 그 복도였다. 내가 6명의 부서장을 교육하고 망가진 협력업체 시스템을 바닥부터 다시 구축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주말을 반납했던 그 복도였다. 인사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내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그저 얇은 서류 폴더 하나와 억지 미소뿐이었다. 임원 지시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한 퇴직 절차를 시작합니다. 표준 합의서입니다. 조건은 합리적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상호 합의 퇴직.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불렀다. 마치 내가 20년 넘게 이사회실을 드나들다가 갑자기 귀농이라도 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인사 담당자가 넉넉한 퇴직금 패키지, 비방 금지 조항,
인수인계 의무에 대한 모호한 문구들을 읊는 동안 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건 숫자가 아니었다. 합의서의 마지막 섹션에 있는 한 문장이었다. 직원은 신임 전략 통합이사 최아라에게 업무 전환 지침 및 지식 이양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나에 관한 계약서에 법적 활자로 인쇄된 그녀의 이름. 나는 무릎 위에 놓인 폴더를 쥐고 거의 티나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속에서는 피가 끓었다. 최아라가 이제 감독하게 될 시스템은 내가 구축한 것이었다. 그녀가 마치 초보자 패키지처럼 건네받을 통합 프로토콜은 내가 설계한 것이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는 이 회사를 위해 싸웠다. 민 대표가 넥타이 매는 법을 겨우 익히고 있을 때부터 나는 이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회계상 재고와 실물 재고의 차이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가문의 갑오를 물려주듯 내 모든 것을 넘겨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나는 인사팀을 걸어 나와 내 사무실, 아직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갔다. 이름표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청소 용역 직원이 내 문 옆에 박스를 쌓고 있었다. 일찍 시작하라고 하셔서요. 그가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아래쪽 정원에서 민 대표가 최아라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연회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흰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우리 공급망 전략이 좀 지루해 보인다고 말했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나는 턱에 힘을 주었다. 나는 단순히 해고된 게 아니었다. 나는 버려졌고 대체되었으며 잊혀졌다. 그들은 수표 한 장과 서명을 대가로 나의 침묵을 원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건 내가 사라질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나는 항상 내가 금요일에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휴게실에는 케이크가 있고 어색하지만 다정한 연설이 몇 마디 오가고 민 대표가 형식적이지만 점잖은 말을 하고 내 진짜 팀원들이 롤링페이퍼를 돌리고 누군가는 너무 일찍 눈물을 터뜨릴 것이라고. 하지만 대신 나는 수요일 아침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 구석에 홀로 서서 청소 직원이 내 짐박스를 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이른 시간, 8시였다. 사무실 층은 아직 꽉 차지 않았다. 그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인사팀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자리를 비워달라고 제안했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아닌 그저 공간을 비우는 것. 나는 저 구석 사무실에서 20년 넘게 보냈다. 회사가 임대 공유 오피스에서 회의를 할 때부터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싸워왔다. 월요일 아침 불이 켜지기 전에 출근했고 대부분의 금요일엔 청소팀이 나간 후에 퇴근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내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기 전에 모든 것을 포장해야 했다. 작별 이메일도 악수도 마무리 지음도 없이 그저 골판지 박스와 침묵 그리고 갉아먹는 듯한 삭제감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액자 하나하나 내 유산의 조각들을 떼어냈다. 2012년에 받은 최우수 협력업체상. 파산 직전이었지만 우리가 도와 회생시킨 물류 파트너의 감사 편지, 액자. 지난 2년 동안 절반이 이미 떠나버린 우리의 첫 번째 국제 허브 앞에서 찍은 팀 사진. 나는 최후의 원년 멤버 중 하나였다. 이제 내가 사라질 차례였다. 아무도 노크하지 않았다. 아무도 들르지 않았다. 하지만 유리를 통해 그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멘토링하고 승진시키고 예산회의에서 변호해 주었던 얼굴들이 보였다. 몇몇은 지나가며 굳은 표정으로 죄책감 어린 목례를 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시선을 돌렸다. 내가 한때 내 날개 아래 거두었던 분석가 지은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갔다. 그녀의 팔에는 출력물과 바인더가 가득했다. 전에는 내게 항상 따뜻했지만 지금 그녀는 마치 내가 거기 없었던 것처럼 움직였다.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러지 않았다.
대산 글로벌에서의 생존은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나는 방사능과도 같았다. 나는 항상 잠가두었던 마지막 서랍으로 손을 뻗었다. 그 안에는 낡고 모서리가 해진 단순한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개인적인 메모,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초창기 시절 받은 손편지 감사장들로 채워진 노트였다. 나는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가방에 넣기 전 오랫동안 표지를 응시했다. 박스를 닫으려 일어서던 찰나 책상 위에서 낯선 것을 발견했다. 노란색 포스트잇, 전에는 못 봤던 것이었다. 모니터와 키보드 받침대 사이에 붙어 있었다. 제가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이사님 때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M. 가슴이 조여왔다. M은 아마 3개월 전에 입사한 새로운 인턴 민지일 것이다. 회의 시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항상 남아서 영리한 후속 질문을 던지던 친구였다. 이름도 화려한 수식어도 없이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을 말을 할 용기가 있었던 누군가가 남긴 휘갈겨 쓴 메시지. 나는 그 쪽지가 내가 중요했다는 마지막 증거라도 되는 양손가락 사이에 꾹 눌러 쥐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이 왔다. 몇 개의 마지막 파일을 개인 드라이브로 전송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그인하려 했을 때 차단되었다. 접근 거부. 내 계정은 이미 비활성화되어 있었다. 호기심에 내 전화번호가 여전히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연락망을 검색해 보았다. 없었다. 내 이름, 내 직책, 심지어 내 보관된 메모들까지 사라졌다. 마치 내가 여기서 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내 노력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로 좋은 성과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쌓아 올린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앉았다. 내가 틀렸었다. 마지막 박스를 엘리베이터로 밀고 가면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내 눈물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곳에서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르니까. 모든 재기가 천둥처럼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민석훈 대표가 내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결정하기. 6개월 전 나는 이미 그 없는 삶을 구축하는 느린 작업을 시작했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것은 10년 넘게 보지 못했던 누군가로부터 온 점심 초대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은 정준호, 전직 컨설턴트이자 지금은 벤처기술 전문가였다. 우리는 수년 전 실패한 합병건의 반대편에서 만났지만 운영 효율성에 대한 서로의 집착 덕분에 느슨하게나마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직도 고마운 줄 모르는 임원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고 계신가요? 그가 전화로 물었다. 나는 웃었다. 마치 내게 다른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네요. 있죠. 그가 말했다. 나와서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점심은 제가 삽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비오는 화요일 낮 12시 15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게 되었다. 준호는 항상 예리했지만 그날 그는 뭔가 충전된 듯 집중된 모습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로 밀며 프로토타입 대시보드를 열었다. 이겁니다. 그가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리 봐. 예요. 아이디어는 대담했다. 적응형 AI로 구동되는 전략적 의사결정 엔진, 예측 알고리즘, 시장 동향 분석, 내부 시스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임원 전략팀의 판단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다. 편견도, 사내 정치도, 분기별 리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흥미를 느꼈다. 원하는 게 뭐죠? 내가 물었다. 파트너요. 그가 말했다. 내부에서 전장을 아는 사람. 엉망진창인 조직도 아래 파묻혀 있으면서도 기어이 이치에 맞는 길을 찾아내는 사람. 나는 즉시 승낙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대산 글로벌에서 정규직 임원으로 부서를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하지만 꾸준한 무언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에 호텔 방에서 여전히 내가 수년간 봉사해온 회사를 믿는 척하는 컨퍼런스 기간 동안
그를 도와 나리바의 로직 엔진을 다듬었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고 종종 공유 오피스나 차명으로 빌린 사무실을 이용했다. 나는 내부 문서에 내 중간 이름을 사용했다. 보도자료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공로를 원한 게 아니었다. 나는 은신처를 원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깨어있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만들고 테스트하고 부수고 다시 지었다. 끝없는 위원회 회의 없이도 다중 시나리오 전략 전환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매핑했다. 준호는 기술을 담당했다. 나는 기업의 혼란을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번역했다. 우리는 더 얇고 더 똑똑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왔다. 3분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던 한 물류 컨설팅 회사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동의했다. 준호는 흥분했다. 나는 불안했다. 9연 2주차 시스템은 활용도가 낮은 공급업체 계약 패턴을 식별해냈고 첫 달에만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했다. 그들은 기뻐했고 우리는 검증받았다. 준호가 몰랐던, 그리고 나중에야 깨달았던 사실은 이 컨설팅 회사가 대산 글로벌의 전 파트너였다는 점이다. 사실 그들은 3년 전 공급망 구조 조정 때 우리와 함께 일했었다. 사후 분석 보고서에서 그 이름을 봤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마치 내가 짓고 있는 새 집에 유령이 걸어 들어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조용히, 의도적으로, 나중에 더 세게 튕겨나가도록 나뭇가지가 압력을 받아 휘어지게 두는 것처럼 더 강하게. 그 성공 이후 더 많은 고객이 계약을 맺었다. 조용한 곳들, 화려함은 필요 없는 곳들. 그들은 결과를 원했다. 나는 레이더망 밖, 커튼 뒤, 항상 스포트라이트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머물렀다. 나는 복수를 쫓는 게 아니었다. 영광을 쫓는 것도 아니었다. 사원증 취소나 보안 잠금, 또는 이사회의 거만한 미소 따위로 빼앗을 수 없는 무언가를 짓고 있었다. 내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나는 이끌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청사진을 쓰고 있었다. 박수는 필요 없었다. 심지어 그들이 내 존재를 알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내가 지은 바로 그 방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나리바의 얼굴과 악수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름 아래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 늦었을 때, 모든 것이 잉크로 굳어지고 봉인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결코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산 글로벌을 떠나면 이름을 묻고 로고를 마음속에서 태워버리고 앞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재앙은 무시하기엔 너무 시끄러운 법이다. 내가 사무실을 비운 지 3주 후 삐걱거리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여기저기서 놓친 배송 계약, 지연된 감사,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겠지만 조용한 문제들. 하지만 업계 내부 사람들, 특히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눈치챘다. 최아라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열쇠를 건네받았고 그녀는 그것을 곧장 바다로 몰고 가고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 대상 글로벌은 여전히 자신감, 새로운 브랜딩, 민첩성, 현대적 리더십, 비전 같은 단어들로 채워진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아라는 이제 모든 사진에 등장해 웃고 악수하며 힐을 신은 스타트업 창업자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필터 아래에서 균열은 벌어지고 있었다. 스토킹한 건 아니었지만 내겐 여전히 내부에 친구들이 있었다. 술 한잔하고 가끔 늦은 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 가십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조용한 정보였다. 한 메시지는 벤더 관계팀의 베테랑 하준에게서 왔다. 이사님 말이 맞았어요. 저 여자 가라앉고 있어요. 내 마지막 날 감히 나를 안아주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수진에게서도 왔다. 이번 주에 계약 2건 날렸어요. 클라이언트들이 이사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나는 모든 메시지를 2번, 아니 3번 읽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준호와 나만 접속할 수 있는 나리바의 비공개 대시보드에 로그인했다. 거기서 나는 시장의 소문, 계약 불안정 패턴, 클라이언트 이탈 위험을 추적할 수 있었다.
대산 글로벌의 수치는 나쁜 심전도 그래프처럼 번쩍였다. 6주 만에 그들은 세 곳의 중견 클라이언트를 잃었고 중간 관리자급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게 아니라 떠나고 있었다. 최아라는 파워포인트 덱에서는 매끄러워 보이는 하향식 통합 계획을 구현하려 했지만 현실과 접촉하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운영팀과 상의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데이터 분석가를 해고했다. 창고와 주문 포털의 연결을 48시간 동안 끊어버리는 시스템 정비를 승인했다. 물류에서 48시간이라니 그건 1년치 사과감이다. 나는 정당성을 입증받았다고 느껴야 했다. 대신 나는 피곤함을 느꼈다. 한때 내가 운영을 도왔던 기계가 스스로 갈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건 즐겁지 않았다. 나를 대체한 여자가 감당 못하고 있다는 전 동료들의 속삭임을 듣는 것에 만족감은 없었다. 그녀가 실패하길 원치 않았지만 성공하길 원하지도 않았다. 펜을 딱딱거리며 비웃음을 흘리며 나를 해고하던 민 대표의 표정이 떠올랐다. 최아라의 멍한 미소. 우리 분석팀을 엑셀 부대라고 부르던 그 태도. 그들은 선택을 했고 나도 내 선택을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리바의 다음 출시 일정을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정보 없음, 지역 번호는 서울,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1분 뒤 문자가 따라왔다. 김 이사님, 저는 북한산 로지스틱스의 지역 파트너입니다. 재직 시절 대산과 함께 일했었습니다. 계약 구조 조정을 평가해 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독립적으로 컨설팅 하시나요? 나는 오랫동안 메시지를 응시했다. 북한산. 기억났다.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곳. 그들은 충실하고 투명했으며 저평가되어 있었다. 우리가 한번 붕괴 위기에서 구해주었었다. 보아하니 그들은 잊지 않은 모양이었다. 준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리는 듯 했다. 그들은 항상 엉망진창인 상황을 실제로 해결해준 사람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내 일부는 주저했다. 수락한다는 건 내가 방금 탈출한 그 전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뜻일까? 이게 돕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20년 동안 혼란을 수습해온 또 다른 나의 일부가 어깨를 폈다. 나는 답장을 쳤다. 말씀해보세요. 세부사항 보내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모티콘도 서명도 없이 그저 명료한 뿐이었다. 최아라가 감당 못할 상황에 빠졌다면 그녀를 구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 진짜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가 아는 것을 사용하는 건 내 책임이었다. 붕괴는 요란하지 않았다. 작은 파문들로 다가왔다. 놓친 고객 미팅, 공급 오류, 속삭임으로 시작해 집단 사직으로 끝나는 인재 유출. 파헤칠 필요도 없었다. 데이터가 스스로 말했다. 나리바의 내부 트렌드 모니터는 대산 글로벌의 운영 안정성 지수를 4주 연속 경고등으로 표시했다. 그래도 민 대표는 움찔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집을 부렸다. 월요일 오전 9시 15분. 업계 HR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가 왔다. 최아라, 전략기획 전무로 승진. 발표도 성과 결과도 없이 그저 승진이었다. 사람들이 조용히 리더십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결정이었다. 그건 민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였다. 논리보다 충성심, 성과보다 측근을 선택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나는 성수동 외곽에 있는 나리바의 조용한 디자인 랩, 햇살이 비치는 작업 공간에 앉아 한때 나를 매장했던 회사가 제 꼬리를 쫓아 뱅뱅 도는 꼴을 지켜보았다. 환호하지도 분개하지도 않았다. 그저 관찰했다. 이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으니까. 숫자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었다. 매주 나리바는 또 다른 중견 기업을 고객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곳은 호기심에, 어떤 곳은 절박함에 왔지만 모두 결과를 보고 머물렀다. 어느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준호가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요. 그가 대시보드를 회의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이 속도라면 3분기에 3개 지역을 커버하게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강력한 운영 책임자가 필요해요. 성장을 조용히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딱 맞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라희가 방으로 들어왔다. 거의 5년 만이었다. 그녀는 대산 글로벌에서 가장 유능한 중간급 전략가 중 한 명이었다. 분석적이고 침착하며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활용되지 못했던 인재. 더 화려한 직함을 가진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느라 비주류 프로젝트로 전출되었던 나를 기억한다. 오랜만입니다. 그녀가 따뜻함과 기억을 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리바에 계셨군요. 내가 물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2달 전에 시작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점들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이사님이 배우에 계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알아봄, 어쩌면 안도감. 그날 오후 늦게 그녀는 사내망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지만 이제 분명해요. 항상 게임을 진짜로 이끌었던 건 이사님이셨다는 거요. 나는 오랫동안 메시지를 응시했다. 답장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다른 남자의 제국 뒤편에서 구축했던 시스템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재설계하고 있었다. 더 이상 박수나 구석 임원실은 필요 없었다. 나에겐 영향력이 있었다. 나에겐 임팩트가 있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내가 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건 어떤 직함으로도 살 수 없는 종류의 통제력이었다. 한편 최아라는 혼란스러운 캠페인을 계속했다. 엉망진창인 데이터 배포, 샌디에이고 고객 수련회에서의 PR 사고,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 성장 제로를 기록한 또 다른 분기. 그래도 민 대표는 그녀를 곁에 두었다. 자존심 때문이든 맹목 때문이든 그리고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아라가 링크드인에 끈기를 통한 성장 같은 모호한 캡션을 달고 컨퍼런스 셀카를 올리는 걸 지켜봤다. 민 대표가 행동하는 혁신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그걸 리포스트하는 걸 지켜봤다. 그들의 등 뒤에서 고객들은 이동하고 있었다. 컨설턴트들은 떠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둘씩 중요한 자문가들은 그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에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그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우리는 대산 글로벌이 6개월 동안 쫓아다니던 새로운 계약을 따냈다. 그들은 우리가 경쟁에 뛰어든 줄도 모르고 있었다. 준호와 내가 최종 승인에 서명할 때 그가 올려다보며 물었다. 여기서 작전이 뭐예요? 장기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난 그저 먼지가 가라앉을 때 내가 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다. 존재에는 힘이 있다. 침묵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기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비할 데 없는 힘이 있다. 대산 글로벌이 마침내 연락해왔을 때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심지어 궁금하지도 않았다. 나는 이사회 배신이나 껍데기뿐인 승진 같은 소음들 너머로 너무 멀리 와버려서 어느 화요일 오전 10시 주간 회의 때 준호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거 좋아하실 텐데요. 그가 노트북을 돌리며 말했다. 대산 글로벌이 방금 파트너십 문의 양식을 제출했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농담이죠? 아니요. 이사회 연락책이 서명한 정식 요청서예요. 디스커버리 세션을 잡고 싶어 해요. 긴급 최우선 순위. 그가 잠시 멈추더니 씩 웃으며 덧붙였다. 누가 우리를 추천했는지 맞춰봐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최아라군요. 그가 말했다. 듣자 하니 테크 서밋에서 우리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을 만났나 봐요. 지표를 보고 흥분해서 지난주에 내부적으로 나리바를 피칭했다더군요. 나는 의자에 기대어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다. 최아라는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내 이름은 사이트에 없었다. 나는 제휴의 모든 흔적을 지웠었다. 나리바의 대외적인 얼굴은 준호, 홍보팀장,
그리고 잘 큐레이팅된 대변인 팀이었다. 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밀함을 위해 그렇게 설계했다. 이건 내가 강요하지 않고 설계한 순간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존경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숫자가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있었다. 미팅 참석하실래요? 준호가 물었다. 네. 잠시 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창립자로서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배후의 전략가, 조용한 고문, 그런 식으로요? 정확해요. 과시할 필요는 없었다. 이건 복수에 관한 게 아니었다. 적합성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기꺼이 목소리를 냈을 때 그들은 무시했다. 이제 그들은 그 목소리의 출처도 모른 채 메아리를 쫓고 있었다. 우리는 첫 미팅을 목요일 오후 2시 30분 화상회의로 잡았다. 준호가 주도하고 나는 조용히 참여하기로 했다. 카메라는 끄고 이름은 Advisor TWW 고문 김태희로 설정했다. 굳이 전체 통화를 지켜볼 필요는 없었지만 나는 지켜봤다. 그들은 늦게 입장했다. 민 대표는 피곤하고 야위어 보였다. 최아라는 두 사이즈는 커 보이는 블레이저를 입고 문장 사이사이에 너무 급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CTO는 유행어를 섞어가며 기술 요약을 더듬거렸지만 맹탕이었다. 준호는 침착하고 직설적이며 여느 때처럼 예리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중견기업에서 전략을 죽이는 의사결정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나리바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압박 상황에서의 리더십을 위한 인지적 강화 장치죠. 대산 글로벌 팀은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아라가 나섰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플랫폼의 예측 능력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몇 가지 격차를 메울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저희를 추천하신 게 이사님이라니 반갑습니다. 맞아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스턴 모멘텀 서밋에서 귀사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인 캐넬 그룹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아주 극찬을 하더군요. 내 입술이 아주 작고 고요한 미소를 그렸다. 캐넬 그룹은 내가 독립한 후 성사시킨 첫 번째 계정 중 하나였다. 나는 그들의 이전 분석 프로세스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통합 프로토콜을 직접 구현했었다. 당연히 극찬했을 것이다. 회의는 상호관심, NDA 서명, 그리고 맞춤형 파일럿 준비 요청으로 끝났다. 화면이 꺼지자 준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가 말했다. 시적인데요. 난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저 청사진을 그렸을 뿐이죠.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인정하기 위해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승리는 선택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었다. 승리는 필요 불가결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데 있었다. 그들은 나를 간과하고 과소평가하고 지워버렸지만 결국 해결책이 필요할 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였다. 그들은 내가 지은 집으로 곧장 걸어 들어왔다. 사과는 필요 없었다. 그들이 알 필요조차 없었다. 진짜 승리는 시끄럽지 않으니까. 조용하고 계산되어 있고 획득한 것이며 그들이 여전히 당신을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내놓는 것이 가장 좋다. 전략은 요란한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조용한 통제에 관한 것이다. 대산 글로벌이 제안 요청서 RFP를 제출했을 때 우리는 이미 5단계 앞서 있었다. 준호와 법무팀이 기초를 준비했지만 그들을 나리바에 묶어둘 미세한 세부 사항들, 그 섬세한 실타래는 내가 짤 몫이었다. 나는 전략적 파일럿 계약의 구조 초안을 작성하는데 3일의 대부분을 썼다. 전면적인 배포가 아니라 위협적이지 않을 만큼 딱 적당하게 그들의 실패하는 시스템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만큼 딱 적당하게 나는 그것을 깃털로 위장한 배처럼 설계했다. 월요일 오전 9시 최종 초안을 띄웠다. 교차 기능 전략 모델링을 위한 3개월 통합, 주요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주간 싱크, AI 튜닝을 위한 내부 지표 공유 접근 권한, 성과 연동 갱신 조항,
임계값 충족 시 자동 발동.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흐름 개선에 대한 공동 IP 라이선싱이었다. 마지막 조항은 미묘했다. 법무팀은 이를 협력적인 것으로 보겠지만 운영상으로는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개선 사항은 그들이 떠나더라도 나리바가 부분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그들이 우리에게 의지할수록 떠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오후 1시 30분. 준호가 문서를 훑어보고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차갑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훌륭해요. 우리는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산 글로벌은 4시간 만에 답장을 보냈다. 열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당황스러울 정도로 고마워하면서 답장에는 슬라이드 덱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지에는 최아라의 이름이 있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열었다. 표준 환영 피치, 문제점, 프로젝트 정렬, 구현 목표. 하지만 7페이지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거기에는 내가 거의 4년 전에 직접 작성한 모델의 전체 분석이 있었다. 형식이 약간 바뀌고 제목이 수정되고 폰트가 업데이트되었지만 구조, 로직 트리, 심지어 의존성의 흐름까지 그건 내 것이었다. 그녀는 요약 문단을 다시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여전히 내 원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내러티브 마찰 매핑을 통한 계층 간 정렬, 팀의 다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문구였다. 나는 1분 동안 화면을 응시하며 완전히 멈춰 있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다. 분노 때문도 놀라움 때문도 아닌 절대적인 전략적 명료함에서 나온 미소였다. 그녀는 나를 베꼈고 내 작업을 자신의 것인 양 발표했으며 4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훔친 논리를 사용하여 우리를 테이블로 불러내고 있었다. 준호가 내 표정을 알아차렸다. 무슨 문제 있어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슬라이드 덱을 닫으며 내가 말했다. 모든 게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네요. 나는 그녀에게 따지지 않았다. 그건 게임이 아니었다. 대신 파일럿 계약서에 조항 하나를 더 추가했다. 언어 감사 조항. 나리바에 제출된 모든 전략 문서는 독창성을 위해 상호 참조되어야 하며 내부 콘텐츠 분석을 통해 플래그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드라마틱한 건 아니고 그저 정책일 뿐이었다. 만약 최아라가 계속 재활용된 아이디어를 제출한다면 시스템은 조용히 그 출처를 기록할 것이다. 다음 회의는 목요일 오후 3시 15분으로 잡혔다. 민 대표는 정중한 고개 끄덕임으로 시작했다. 최아라가 대부분의 말을 했다.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자신들을 감싸고 있는 거래의 무게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준호는 나리바의 온보딩 로드맵을 발표했다. 나는 침묵을 지켰고 내 이름은 여전히 고문 TWW로 가려져 있었다. 어느 순간 최아라가 말했다. 저희는 특히 2단계 모델링이 기대돼요. 제가 입사 첫 해에 개발한 전략 프레임워크와 잘 맞거든요. 나는 그녀가 제출한 문서 옆에 그녀의 이니셜이 있는 화면 구석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거의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문서가 처음 작성될 때 내가 그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는 그 로드맵을 내가 입안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단어가 그녀 회사에 우리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조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통화가 끝났을 때 준호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서명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이미 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단지 아직 모를 뿐이죠. 그날 밤 나는 저녁 8시 30분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흐릿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람은 날카롭고 깨끗했다. 건배도 자만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게 숨을 쉬었다. 전략이란 권력을 되찾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건 그들이 기꺼이 간절히 원래 자신들의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면서 권력을 당신에게 건네주게 만드는 것이다. 미팅은 오후 3시, 높은 천장과 벨벳 의자, 그리고 칼을 갈 수 있을 만큼 짙은 침묵으로 유명한 그랜드 호텔에서 잡혔다. 나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 준호와 나는 그날 아침 일찍 상의했었다. 가장 늦게 등장해요.
그가 말했다.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그들이 자리 잡게 둬요.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연극은 필요 없었다. 압력이 필요했다. 조용한 압력. 소리 없이 쌓이는 그런 종류의 압력. 방은 대리석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메자닌 층의 프라이빗 스위트였다. 긴 유리 회의 테이블이 아치형 천장 아래 뻗어 있었다. 멀리서 부드러운 재즈가 들려왔다. 생수, 모노그램이 새겨진 메모 패드, 통제된 완벽함. 민 대표는 반대편 끝에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최아라, 왼쪽에는 대산 글로벌 CFO가 있었다. 준호와 우리 법률 고문은 이미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쳐다보지 않았다. 준호 옆 빈자리로 이동할 때 내 구두굽 소리가 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소개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는 얇은 가죽 폴더를 내 앞에 놓고 펜을 한번 딸깍거린 뒤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최아라가 올려다보았다.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했다가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다 말고 얼어붙었다. 입술이 약간 벌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 대표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협력에 흥미로운 세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요약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의 어조는 세련되고 자신감 있었다. 하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의 눈은 그를 배반하고 있었다. 준호가 합의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한마디 말도 미소도 없이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한 번의 호흡마다 산소를 잃어가는 방처럼. 최아라가 발표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그녀는 브랜드 로고가 박힌 슬라이드 덱이 뜬 화면을 가리켰다. 전략적 정렬 1단계. 그녀는 내가 수년 전 썼던 언어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단어를 알아보았다. 그녀 뒤에 한 젊은 남자가 케이블을 조정하며 서 있었다. 비서나 기술 코디네이터. 20대 초반, 깔끔한 정장.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그는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오후 3시 27분. 나는 잠시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더니 최아라 쪽으로 몸을 숙여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가 굳어졌다. 민 대표가 마침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멈췄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았다. 파도가 치기 전 썰물처럼 천천히 일어났다. 처음에는 눈썹의 어린 혼란, 그 다음엔 기억의 깜빡임, 그리고 마침내 추락, 알아봄, 부서질 듯하고 숨 막히는. 김 이사? 그가 간신히 들릴 듯 말했다. 준호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지만 민 대표의 눈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깨달음이 습기처럼 공기 중에 매달려 있었다. 불편하고 보이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의 입이 다시 열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펜을 한 번 더 딸깍거리고 내 앞에 있는 계약서 패킷을 넘기기 시작했다. 내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계약서는 준비되어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최아라의 손가락이 메모 패드를 꽉 쥐었다. 그녀는 필기를 멈췄다. 들어올 때 지었던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사라지고 무언가 불확실한 두려운 것으로 대체되었다. 준호가 발언을 마치고 합의서를 앞으로 밀었다. 모두 동의하신다면 오늘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민 대표를 쳐다보았다. 그는 헛기침을 2번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나는 펜을 내려 단 한 번의 잉크루프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단 한 번의 언쟁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심지어 내 이름을 말하는 일도 없이 통제권을 이동시키는 계약이었다. 그 후 악수를 하러 일어섰을 때 민 대표는 손을 내밀기 전 주저했다. 나리바 소속인가? 그가 물었다. 나는 마침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저 전략가일 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필요한 곳에서 돕고 있죠.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내키지 않는 존경심이 뒤섞인 전쟁터 같았다. 나는 일행보다 앞서 걸어 나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은 여행객, 비즈니스맨, 세련된 야망들의 낮은 웅성거림으로 로비가 분주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내 발걸음 속의 침묵으로 충분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펜을 쥐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로 반쯤 뻗은 채 물러나야 할지, 더 뻗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김태희 이사, 그가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차서 더 흔들리며 나는 차분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그의 시선을 맞받았다. 우리 뒤로 에어컨이 윙윙거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도 최아라도 심지어 구석에서 정리할 필요도 없는 폴더를 정리하는 척하던 비서도 자네가 나리바 소속이라고? 민 대표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주었다. 단순하고 날카롭게. 그렇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수천 가지 계산을 처리하려는 듯 경련했다. 비용, 기억, 후회, 그리고 자존심,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신에 목이 메어 2번 눈을 깜빡였다. 아무도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랬겠지. 내가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었다. 퇴직금과 굴욕을 받아들고 이름 없는 컨설팅 일이나 하며 사라졌다고 가정하게 두었다. 나를 조용히 묻어버렸다는 환상 속에 살게 두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해고한 여자가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자기 회사의 마지막 희망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려 애쓰며 서 있는 그에게 그 불균형은 완벽했으니까. 최아라의 목소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떨리고 방어적이었다. 우린 이사님이 나리바와 제휴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더 작아 보였다. 자세는 덜 연습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덜 자신감 있었다.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그 여자는 링크드인 프로필 사진의 실루엣이 되어버렸다. 알아요. 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다시 침묵. 준호가 헛기침하며 서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은 민 대표 쪽으로 폴더를 부드럽게 밀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었다. 마치 내가 지웠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이라도 되는 양. 하지만 나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지금 펜을 쥐고 있는 사람은 분명 나였다. 나는 우쭐대지 않았다. 미소 짓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합의서에 이해 있으십니까? 준호가 물었다. 민 대표는 숨을 들이켰다. 아니, 마침내 그가 거의 기계적으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해 없네. 최아라가 다른 말을 하려다 멈췄다. 방의 공기가 바뀌었다. 권력은 더 이상 그녀 편이 아니었다. 그녀도 그걸 느꼈다. 그때였다. 테이블 저편 끝에서 절제되고 성숙하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만. 내내 침묵하고 있던 남색 블레이저를 입은 노신사,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었다. 제 무지를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김 이사님은 정확히 왜 우리 회사를 떠나신 겁니까? 민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아라도 마찬가지였다. 침묵은 얇고 날카롭게 팽팽해졌다. 나는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며 방금 질문한 남자와 눈을 맞췄다. 해고당했습니다. 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구축한 역할에 대해 자격이 부족한 누군가를 교육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는 함의를 이해했다. 방 안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건 단순한 코멘트가 아니었다. 균열이자 인식의 전환이었으며 민 대표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심어진 의심의 씨앗이었다. 의심이 이사회실에 들어오면 곰팡이처럼 퍼지는 법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일어서서 서명된 합의서 사본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내 이름이 온전히 보였다. 전략가 김태희.
조용한 파트너, 되찾은 권력. 내가 나가려고 돌아섰을 때 아무도 막지 않았다. 내 뒤의 방은 고요했다. 준호조차 자리에 앉아 침묵이 마법을 부리도록 두었다. 밖으로 나오니 복도가 회의실 스위트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부드러운 도착음이 들렸고 나는 혼자 탔다. 문이 닫힐 때 반짝이는 크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이번에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여자가 아니었다. 내부에서 방금 지휘한 거래를 마치고 걸어나가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다고 생각한 유령. 그녀는 매우 현실적이었다. 승리는 불꽃놀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박수 소리 같지도 갑작스러운 영광으로 번쩍이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무겁고 거의 정지된 듯했다. 폭풍이 지나간 직후 부서진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내려앉는 그런 종류의 침묵. 합의서는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빳빳한 페이지들이 광택나는 유리 위에 가지런히 부채꼴로 놓여 있었다. 최종 서명란 아래 내 이름 김태희가 인쇄되어 있었다. 굵고 명확하게 직함도 면책 조항도 없이 그저 진실만이 내 맞은편에 있었다. 민 대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두 손은 꽉 깍지 낀 채였으며 손마디는 창백했다. 최아라는 마치 놓친 답이 갑자기 나타나기라도 할 것처럼 법률 패드를 내려다보며 시선을 낮췄다. 내 퇴사에 대해 물었던 이사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민 대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를 둘러싼 방의 형세가 바뀌는 동안 침묵했다. 준호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되시면 언제든요, 이사님.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펜을 집었다. 심플한 은색 펜. 한때 우리가 분기별 예산 검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내가 몸을 숙여 서명하는 동안 방은 숨을 죽였다. 빠르지도 요란하지도 않게 꾸준하게. 내 이름이 잉크의 단일한 획으로 페이지를 흘러갔다.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장식 없이 그저 사실만이. 고개를 들었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폴더를 앞으로 밀어 설계하는데 몇 달, 자격을 얻는데 거의 20년이 걸린 거래를 봉인했다. 이건 단순한 벤더 계약이 아니었다. 이건 나리바가 전략적 권한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그 무게조차 깨닫지 못했다. 탁월함은 작은 글씨에 있었다. 성과 평가 및 공유 지표에 관한 무해한 언어 아래 묻힌 12조 6항. 하지만 그 조항은 모든 클라이언트 성과 리뷰 포털의 관리 감독권을 최적화 지원을 위해 나리바에 이관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대산 글로벌이 전략적 파트너들과 수행하는 모든 분기별 리뷰, 모든 파이프라인 분석, 모든 벤더 벤치마킹이 이제 내 아키텍처 위에 구축된 나리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실행된다는 의미였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통제였다. 준호가 내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무언의 확인이었다. 그가 그 조항을 밀어붙였다. 내가 그 언어를 설계했고 계약 체결에 급급했던 그들의 법무팀은 그것을 통과시켰다. 최아라가 헛기침을 했다. 내부적으로 구현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귀사의 시스템팀에 연락책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믿지 않는 대본을 읽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물론이죠. 준호가 매끄럽게 대답했다. 전환 단계 동안 김 이사님을 계속 참조에 넣겠습니다. 최아라가 아주 살짝 움찔했다. 민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다. 나는 일어섰다. 작별 인사도 준비된 연설도 없었다.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자료를 챙기고 펜을 폴더에 넣고 테이블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한때 내가 그토록 잘 알았던 그 이사회실의 에너지가 이제는 낯설고 납작하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하는 방식의 만족감조차 아니었다. 나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 정리된 느낌. 스위트룸 밖 복도에는 추상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고 발소리는 죽어 있었다.
나는 정중한 미소를 보내는 리셉션 직원을 지나쳤다. 오후 4시 25분. 부드러운 벨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기 시작할 때 뒤에서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준호의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 최아라의 딱딱한 목소리. 민 대표의 침묵은 그가 뱉었을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들이 곱씹게 두어라. 모든 순간을 되감아 보게 두어라. 나는 조용히 지워졌었다. 이제 내가 그 호의를 되갚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 오직 서명으로, 오직 결과로만. 로비에 도착하자 높은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밖에서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버스들이 도로에서 출발했다. 서류 가방들이 광택나는 구두에 부딪혔다. 거리 곳곳의 유리빌딩 안에서 회의들이 끝나고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그저 이야기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었다. 이야기가 끝날 때 펜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였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화기를 껐다. 축하 문자는 원하지 않았다. 준호의 보고도 원하지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최아라의 뻔한 후속 이메일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온전히 나만의 침묵의 순간을 원했다. 로비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기억보다 차가웠다. 회전문이 커피를 들고 이어폰을 깜빡이며 지나가는 비즈니스우먼 뒤에서 나른하게 돌았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발렛 파킹 데스크 앞에서 물류 문제로 누군가와 논쟁하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있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걸어 나갔고 오후 4시 45분의 바람이 뺨을 스치게 두었다. 하늘은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차가운 빌딩들조차 온화해 보이게 만드는 늦은 오후의 그 빛. 내 구두 소리가 뒤에서 꾸준히 들려왔다.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여성의 가볍고 주저하는 김 이사님, 태희 선배님, 잠시만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다. 마무리가 항상 대면에서 오는 건 아니니까. 때로는 대답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데서 온다. 나는 길을 건너 계속 걸었다. 그녀는 따라오지 않았다. 끝났다. 말해야 했던 모든 것은 그 합의서의 잉크와 그것을 둘러싼 침묵 속에 쓰여 있었다. 사과는 필요 없었다. 복수는 필요 없었다. 악수나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내가 짓는 걸 도왔던 회사에서 제거당했다. 그래서 나는 더 나은 것, 깨끗한 것, 미래를 향한 것,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건 코드 한 줄 한 줄, 클라이언트 관계 하나하나, 모든 조항에 내가 새겨져 있었으니까. 나는 5블록을 더 걸어 가로수가 늘어선 광장 근처에 조용한 벤치를 찾았다. 천천히 자리에 앉아 하루의 무게가 뼈에 내려앉게 두었다. 피로가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거의 확인하지 않으려다 확인했다. 문자, 모르는 번호, 박준영 대표입니다. 작년 캔웰 자문 라운드 테이블에서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나리바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CEO 자리에 앉으실 의향이 있다면 이 사회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2번, 그리고 1번 더 읽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어쩌면 아예 안 할지도. 왜냐하면 2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기어오르고 있지 않았다. 방어하고 있지 않았다. 잔해 속에서 다시 짓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내가 창조한 것 위에 서 있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늦은 오후의 고요함을 들이마시며 앉아있자니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내가 무시당했던 방들, 조용히 내게 감사했던 클라이언트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할 때 포스트잇에 존경을 속삭였던 인턴들. 지금은 나리바 안에서 번창하고 있는 라희,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믿기 전부터 나를 믿어준 준호, 그리고 고함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권력이 이동했던 대산 글로벌의 그 회의실. 나는 시스템을 태워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 이름은 빼놓을지 몰라도 내가 다시 나타난 그 순간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버린 사람이 그들이 의존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을, 침묵이 전략으로 바뀌고 전략이 모든 것을 다시 쓴 그 순간을, 티나 김태희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소평가받거나 간과되거나 조용히 지워진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기가 전설이 되기 위해 반드시 요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티나의 여정 중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되찾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